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세대 상담 독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도, 저는 키니. 하기원 개복치입니다. 네. 여담은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나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는 회사에서 약간 팀이 좀 바뀌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일이 휘몰아쳐서 에이스. 너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에이스 하지 마세요. 너무 휘몰아쳐서 최근 어제까지 굉장히 업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 키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약간 제가 원래 가을, 늦가을쯤이 되면 약간 좀 가라앉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벌린 일들을 요즘에 굉장히 버거워하면서 약간 누워만 있고 싶다라는 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팟캐스트 안내를 드리고 네, 각자 SNS로 약간의 홍보를 하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랬더니 저희가 그거 아세요? 유튜브 구독자 무려 14분 팟캐스트 구독자 32명. 네? 대박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다 누구지? 몰라. 이거 좀 무섭지 않아? 32명? 32명이에요. 아니 그럼 제 지인 정도가 아닌데 그 정도면? 네. 이건 조금 32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32명? 네. 유튜브까진 그냥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우리. 네네, 팟빵. 어머, 전혀 팟빵 몰랐어요. 구독자가 어머, 32명이에요. 32명?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얘기를 듣는다고?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감사합니다. 사고가 아, 정리됐어.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32명이 지금 정말요. 듣는다고? 어때 1월이? 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게 그냥 듣는 거랑 구독을 누르는 건 또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많이 계속해서 다르죠. 팔로우를 하면서 보겠다는 의지신데 어머. 너무 와, 감사하고 진짜, 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저희가 한 달 만에 하나씩 하지만 네. 꾸준히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별로 지금 좀 회사에서도 나름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부담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너무 부담해요. 32!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더 열심히. 네. 저희가 즐겁게 하면은 즐겁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 다른 어떤 팟캐스트보다 더 양질의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걸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즐겁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즐겁게 네, 이번 컨텐츠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건블류로 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다시 들었고 반성하는 의미로 다 많이 들으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10월은 쇄신의 한 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물론 마지막 한 주는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쇄신하자. 작심삼일 하듯이 3일에 한 번씩 쇄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죠. 네, 진짜 건블류 이후로 생각을 정말요? 네, 새로 먹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 왜 징징거리지 않아야지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징징거리지 않으려면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일정을 다시 짜거나 이럴 때 그전에는 징징거렸다면 이제 안 징징거려야지 이렇게 뻔뻔해야 돼. 미루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반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롭게 좀 장을 연 느낌이에요. 그렇게 10월을 지냈답니다. 아주 좋은 영향이네요. 네. 되게 제가 저희 방송 제일 많이 들을걸요?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번 컨텐츠로 넘어가서 컨텐츠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SF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하계왕은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키니님은 SF를 왜 좋아하시나요? 어떤 점을 좋아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과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그냥 그 과학과 뭐 인간 세상이 궁금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도 굉장히 그 느끼는 게 많고 또 배우는 게 많지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순문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SF는 약간 과학을 베이스로 결국엔 세상과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되게 세상을 좀 인식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SF를 읽으면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파기현님은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SF 하면 이제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 실제하지 않는 것?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좀 눈앞에 보이거나 듣거나 아무튼 제가 볼 수 있는 거를 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F는 어쨌든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SF를 좋아하는 사람들만큼 저는 재미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재미없진 않고, 그러니까 SF를 저는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게 입슴직한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즐겁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는 되게 즐겁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는 흥미를 못 느끼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SF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면서 뭐 과학적 지식과 공상적 모험담을 결합시킨 허구적 서사 양식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인류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상과학이라는 말에서 공상을 떼는 걸 좀 추구한대요. 공상과학, 그러니까 SF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팬들이 이거는 공상이나 허황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순문학과 공상과학이라는 SF라는 게 약간 비주류라는 식으로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SF 혹은 과학소설 이렇게 부르기 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 국내 문학이 SF가 주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세랑 작가님도 SF 맞아요. 시작하시고 SF 소설 지금도 쓰시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할 이 김초엽 작가님 이 책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대를 따라서 주류 메인스트림이 좀 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세랑 작가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SF를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 않다고 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인 건데. 네,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 근데 그러네. 또 그렇지 않을까요? 정세랑 작가님의 세계를 잘 받아들이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네, 그쵸. 그건 나중에 정세랑 특집이 가능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다가오겠군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SF를 너무 좋아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UFO나 뭐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한번 물어봐야지.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쵸. 네, 저도 그냥 자체에서 이쪽에 생각을 가까워요. 네. 뭐 어디서 UFO가 발견됐다더라. 네, 저도요. 발견됐다더라. 그러면은 막 저는 항상 중학교 때 이럴 때도 미스터리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어허. 외계인의 존재, 흔적 이런 거 찾아보고 어. 그런 책 나사에서 읽고. 막 실험했다더라. 네네. 그런 게 저의 항상 관심사였거든요. 그죠. 네. 그게 진짜 다른 것 그런 같아요.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가슴이 뛰지는 않는데, 뭔가 SF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시공간이 변형된다거나 타임머신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와닿으면 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아직은 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면은 더 와닿아하는 것 같은 이런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우주 이런 거에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으니까. 물론 감흥은 좀 있겠지만. 근데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SF는 결국에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렇게 인간이랑 먼 장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과 저쪽이 딱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게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왜 SF라는 것에 뭐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우주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걸로도 그 스펙타클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좀 흥미를 보인다거나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그 컨텐츠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2019년 6월에 동아시아 출판사 SF 브랜드래요. 허블이라는 데서 나온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단편집과 그리고 블랙미러의 샌주니페로라는 한편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게 최고죠. 네. 정말 네.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이렇게 엮어봤어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부터 먼저 얘기하고 여기서 각자 뭔가 인상 깊었다거나 얘기해보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샌주니페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는지 키니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책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읽었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가 테드창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테드창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 SF를 좋아하는 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SF의 어떤 상상력 부분보다는 좀 문학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초엽 작가가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질문을 SF를 통해서 잘 던지는 작가고 그게 이제 그 제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이번에 읽으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질문,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걸 이야기로 만드는 방식이 나랑 좀 뭔가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작품은 네. 사실 여러 가지였는데 최근에 저의 관심사랑 좀 맞닿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관내분실이라는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관내분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관내분실은 그 마인드라는 마인드라는 기술이 있고 그걸 수집하는 도서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뭐냐면은 한 인간의 이제 데이터를 스캔을 해서 그거를 그 도서관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데이터는 그 도서관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지민이라는 그 여성 임산부인 여자가 엄마를 이제 그 마인드에 보관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실종된 거예요. 그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도서관에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데이터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엄마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은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듣고 엄마의 어떤 그 삶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사실은 내가 아는 엄마는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굉장히 겪었고 이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는 되게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그것 때문에 지민을 좀 힘들게 했고 그래서 지민에겐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엄마는 좋아하던 것들도 있었고 지민이 모르던 어떤 그 지민이 태어나기 전에 도서 표지 디자이너로 일했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은 저도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아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마인드라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뇌를 스캔을 한 그것을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가 과연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저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관된 그 인간이 우리가 아는 그 인간이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자체도 좀 흥미로웠고, 그걸 이제 도서관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결국에 그 엄마를 또 이해하게 되는 과정 같은 것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엄마를 생전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잖아요, 지민이.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의 어떤 흔적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또 되게 좋았는데, 그걸 그 소설 읽으면서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읽은 문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사람을 두 번 만나게 된다. 한 번은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은 그 사람이 나이가 됐을 때 라는 그 문장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관내분실 읽으면서 특히 지민도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거든요. 엄마도 이제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같은 나이대에서 엄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대사가 나는 엄마를 이해해요 라고 그 마인드에 보관된 엄마한테 지민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인드라는 게 영혼을 대신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쓰면 이 마인드나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는 거를 아까 도서관처럼 보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납골당이라든지 그죠? 그 묘소에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관내분실이 되게 좋았는데, 일단 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나와서 되게 좋았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마인드라는 형태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실린 모든 단편들이 다 좋았고 새로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걔 중에 가장 전형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관내분실이.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냥 그거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엄마도 이 직업이 있었고, 근데 아이를 가지면서 그렇게 됐고, 그거를 다시 딸이 찾아주고 뭐 찾아내고 그걸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은,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조금은 고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흥미진진하게 초반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관내분실? 그 말도 너무 관내분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서 약간 맥이 빠지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다 약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작가의 나이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 보통 보지만, 어쨌든 김초엽 작가님이 젊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가 이 나이 때 쓸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사람을 상상해보는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올 수 있는 소설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는 소녀들이 이걸 읽으면 자기 엄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소녀 시절에 봤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녀 시절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이렇게 한 방 맞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요 시기를 좀 거쳐와서 아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첨언하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이걸로 이제 엄마를 이해한다는 게 조금 요즘 세대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수가 바닐라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왜 일하는 여성으로서 육아나 출산 이후에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일하는 여성이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어도, 직업이 지금 없어도 어떤 육아와 가정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니지먼트의 일인데, 그거 자체를 이 한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30년을 했고 40년을 했으면 이 사람은 그것의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굉장히 자아를 뺏기고 뭔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엄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거기에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언젠가 했어요. 한 2년 전쯤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특히 엄마가 저 갖기 전에 엄마가 그 일하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을 했던 상태인데 이제 저를 갖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오랜 죄책감을 남아 있었고 엄마가 그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굉장히 놀라면서 엄마는 엄마가 선택한 삶이고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근데 왜 엄마를 불쌍하게 보냐라면서 약간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그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이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저는 천운영 작가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책에서 이제 나이 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위장 이혼이고 뭐 돈 이런 문제로 근데 이혼을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녀들이 밥을 사고 헤어지는데 아버지는 위장 이혼이지만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계속 우는 소리를 하고 그랬더니 화자인 첫째 딸이 엄마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죠. 뭐 한참 어린 엄마 꼬셔가지고 결혼시켜서 고생만 시키더니 뭐 이제 와서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고 화자는 약간 속 시원한 거야.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할 말 다 했다. 아버지도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저도 엄청 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딱 이제 헤어지고 나온 엄마가 이 큰딸한테 나 그렇게 불쌍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게 진짜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를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뭐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서 말한 그 나이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는 난 대학생이었는데 엄마는 대학도 못 나왔고 지금 나이 때 엄마는 애가 둘이나 있어서 되게 힘들었고 근데 그 책을 읽고 진짜 이렇게 뭔가 생각의 전환이 확 왔고 그 나름의 그 기쁨이 있었을 거고 엄마 아빠는 그때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근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분들의 삶을 규정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확 이렇게 왔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나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센주니페로랑도 연결이 됐는데 왜냐면 이제 영혼을 뽑아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그 마인드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분실에서는 어떠세요?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땡겨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인드 업로딩을 승인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저의 이게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보관이 되냐면은 저희 이제 뇌 시냅스 패턴을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좀 그게 인간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육체가 있어야지 인간인 거지 뇌만 있다고 인간이 되진 않거든요.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센주니페로 얘기 뒤에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그 센주니페로처럼 식물인간이거나 뭐 육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기영님은요? 파기영은 일단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볼 수 있었으면 볼 수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게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네? 해주세요. 뭐 내가 먼저 했지.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의 성향인 건데, 그러니까 뭘 남기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사후 세계를 뭐랄까 믿으면서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사라지고 싶어요. 그 관내분실과 센주니페로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관내분실은 그 데이터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납골당인 거죠. 찾아가서 보고 싶고 뭔가 본인의 마음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서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왜 그거 있었잖아요. VR로 죽은 애기나 뭐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다시 재현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오로지 남은 사람을 위한 거고 센주니페로는 그
당사자를 위한 네. 시스템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파기영님께서 네. 골라오신 파기양은 감정의 물성이라는 단편이 제일 좋았는데 네. 일단 저는 앞서서 이제 키니님은 이과 얘기했는데 저는 문과하고 굉장히 뼛속까지 문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과와 문과라는 걸로 나눠서 막 편견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감정의 물성이란 말이 그냥 좋았어요.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좋아서 한동안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써놓기도 했었고 이 내용은 아마도 잡지 에디터로 추정되는 정하라는 친구가 이제 잡지 일을 하면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고 그러던 차에 직원이 가져왔는데 예전에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곳에서 1년여 만에 새로 물건을 냈는데 그게 초록색의 네모난 자갈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쪽의 설명에 의하면 감정을 조형화했다. 그래서 뭐 공포체, 우울체, 침착체, 행복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초록색 자갈을 포함해서 비누, 향초, 뭐 손목 패치 이런 형태로 냈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화제에 오르는 얘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아주 소량의 뭐 마약 이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하와 10년 동안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이 이제 집에서는 결혼을 해라. 근데 자기는 결혼이 싫다. 이런 걸로 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우울체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근데 여기서 정하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일단 내용은 대충 그런 식의 내용이고 정하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침착이나 행복, 뭐 안정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공포 이런 우울체를 사는 거냐. 근데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게 좋았고 저는 되게 엄청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막 감정 이렇게 너를 뛸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걸 좀 꺼내가지고 이렇게 잘 말리고 이렇게 비대해진 거는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용기나 이런 것들은 좀 늘리고 해서 좀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정말 감정이 이렇게 형상화되는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이런 게 있으면 나라면 구입을 했을까? 했을 것 같아. 그럼 뭘 샀을까 나는. 그리고 그 더하기 공포체와 우울체를 사는 사람은 왜일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이런 감정을 조형화한 게 있다면 사실 건가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 약간 노관심. 그냥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믿질 않을 거고. 네. 맞아요. 저도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호기심에 살 것 같으니까. 그 플라시보 아니야? 소위 기분 탓인 거지. 그래서 저는 살 것 같은데 키니님은 저는 사볼 것 같아요. 다 사볼 것 같은데. 호기심. 종류별로 다 사볼 재밌을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사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게 어떤 원리로 네, 원리가 뭐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사서 한번 탐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항상 다 휘둘린다고 할 것 같아. 약간 오늘 행복한데 감정 행복했대. 오늘 안정체를 가져왔어.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침착체를 가져왔지. 그래서 여기 이게 되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건데 이 연인인 보현이가 정하한테 우울체를 구입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울한 병원에 가라 이렇게 정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모르겠지 정하야 너는 이 속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우울을 쓰다듬고 손 위에 두기를 원해. 그게 찍어 맛볼 수 있고 단단히 만져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내 감정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랑 맞닿은 거라서 그래서 이 보현이는 우울체를 사서 막 울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물성이라는 단편을 제가 아마 100%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진 사실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 모두가 그랬어요. 뼛속까지 문과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느껴졌는데 그 물성이라는 게 되게 그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여기는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감정이라는 게 우리 예측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보이는 형태로 뭔가가 있으면은 내가 내 손 안에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뭐 인스타그램업을 할 것 같긴 해요. 있어 보이는. 저는 이 처음에는 정화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왜 우울이나 징후를 사는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 거는 왜 우울할 때 되게 슬픈 노래 듣거나 막 슬픈 음악, 그 슬픈 영화 보거나 이래서 눈물 한번 뽑고 나면 약간 환기되고 이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징후나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감정에 대해서 너무 납작하게 해석을 하니까 A는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정화 같은 사람인 거죠. 아까 왜 저는 노관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다 가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정화의 태도와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는 편이거든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뭐 우울해? 그럼 병원에 한번 가봐. 뭐 어디가 불편해? 그럼 뭘 해봐. 뭐 알아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편이에요. 뭐 F와 S 차이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F와 T? F와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약간 T.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구나. 저는 좀 일단은 그 감정에 좀 치여야 돼요. 억울하면 억울하고 막 사고 났어 어떡해 좀 억울해? 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요소를 제거해봐 라든지 그거에 차갑다. 그렇지.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너만 손해인데 그건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하네요. 되게 정화 같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보현이라는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계속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근데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절연을 하지도 않고 뭐 결혼도 안 계속 하고 곤란해하면서 이걸 막 몇 개월 몇 년을 끌어. 나라도 어떻게 아직 만나고 있는지가 조금 나라도 약간 어쩌라고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할래? 내가 만나볼까? 이분들을 내가 설득해보고 그것도 안 된대.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면 진짜 무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별하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안 맞아서 이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정아라는 인간이 감정을 납작하게 해석한다고 뭐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김초엽 작가의 저는 그 스토리 자체는 사실 좀 약 뻔한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작품들이. 근데 그 소재 선정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의 물성도 사실 내용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그 이별한 얘기죠. 그 감정의 물성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작가의 말 보면 이 소설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말해 두셨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이 감정의 물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길게 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번 장편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골라온 작품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첫 번째 작품이고요. 제가 처음 읽은 이거 휴양지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햇살과 음악과 그리고 첫 작품 딱 열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걸 딱 읽고 책을 덮고 와 너무 좋은데? 이러고 되게 감상에 젖었던 기억이 나요. 이 작품은 외계겠죠. 어느 행성의 우주 시대에 어떤 행성에 사는 데이지라는 소녀가 금기를 깨고 시초지라고 불리는 이 세계의 시초가 되는 지구겠죠. 지구로 떠나면서 친구한테 남기는 편지입니다. 편지글이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창조한 어떤 신 같은 존재인 릴리 다우드너와 그녀의 딸인 올리브의 이야기를 추적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주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릴리 다우드너라는 사람은 이민자이자 얼굴에 흉을 가진 여성, 그러니까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인 여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전자 박사인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해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이라고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결함을 없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전자 배아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어쩌고저쩌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저도요. 부분이에요. 뭐 뭔가를 했겠지? 오케이. 가능하겠지? 뭐 이 SF니까. 정도? 예. 되나보다.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악용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개조라고 부르고 개조에 실패한 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완벽한 사람과 안 완벽한 사람들을 더욱더 나누게 되고 차별이 심해지고 배제가 심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릴리 다우드너가 자신의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해서 배아를 해서 올리브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올리브라는 친구도 자기의 유전적인 형질을 받아서 얼굴에 흉이 있는 애가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이 배아를 없앨까 말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태어나게 하는 대신에 이 전혀 배제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된 거죠. 이 릴리 다우드너라는 사람이. 근데 이것이 다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에는 그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시초지를 다녀오는 순례를 하는 거를 전통으로 가지게 되고 근데 이 데이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몇몇 순례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지? 시초지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 어떠셨어요? 이 작품? 어떤 지점에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에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나누어 쓰는 기획 단편선에 참여를 하면서 쓰게 됐대요. 근데 유토피아 자신 있게 저 유토피아 쓸게요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유토피아가 상상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두 개를 동시에 쓰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썼대요.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올리브라는 친구가 그 비개조인인 델피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에는 자신의 낙원, 자기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구에 남는 것을 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델피와 함께 묻히는데 저는 이 묘비명에서 항상 울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묻히는데 이 묘비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델피의 올리브 분리주의에 맞서는 삶을 살다. 그녀의 사랑은 여기에 잠들고 결실은 후에 올 것이다.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릴리 다우드너라는 사람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답인가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차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기저귀 갈고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애들이 뛰어다녀서 뭐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아니 나 뭐 10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있겠지. 진상도 있고 폐를 끼치는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제가 없는 것이 낙원인가? 배제와 차별에 투쟁하는 것이 낙원인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안온과 안전만을 이렇게 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같이 지구로 가기로 한 순례자가 있어요. 남자 순례자인데 막 울어요. 자기가 거기 남겨두고 온 사랑을 떠올리면서 울겠죠. 근데 그럴 때 그 사랑이 유언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했대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잊고 너만 안전하게 살라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발 딛고 선 세상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것을 어쩌면 우리는 웬만하고 살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전사가 될 순 없죠. 그러기엔 너무 각자의 삶도 힘들고 그 여건도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소수자나 사라진 것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아주 좋았어요. 그거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 그러면서 금기를 깨가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았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릴리 다우드너가 올리브를 낳기로 결정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뭐 생명을 뭐 그런 논란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얘는 자신과 같아? 그러면 얘를 없애는 거는 나를 없애도 된다는 소린가? 라는 질문 때문에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네, 릴리는 자신의 삶을 증오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증오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존재를 증오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어야 되나? 투쟁해야 됐지 않았을까? 물론 누구나 이제 투쟁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올리브는 투쟁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어렵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게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일이라는 거를 이 소설이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답니다. 공감합니다. 같은 부분에서 저도 그쵸. 신기하게 이렇게 딱 집어놨어요. 자신의 삶을 증오했지만 부분과 그러니까 저는 내가 데이지라면, 내가 올리브라면 시초지에 가서 순례를 하고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하면은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안전하니까. 네, 안전하니까 그냥 편하니까. 그래서 대체로 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감동을 좀 받는 편이고, 그리고 이 결실은 후에 올 것이다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 내 다음이 나아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지점은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실은 후에 올 것이다. 네. 두 분 굉장히 문학적으로 읽으셨나요? 저는 역시 네, 사실 이걸 읽고 그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또 빨리 얘기해줘요. 네. 아니 제가 진화론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거기서 진화론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강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진화론을 흔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 그 자연 선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란 건 결국 환경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지, 우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우월한 거랑 같은 게 아니라. 네, 환경이란 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도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가 계속 돌연변이가 생겨서 거기 살아남는 유전자가 생기면은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양성이 계속 있어야지 진화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여기 순례자 이 소설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결함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어떤 모양이 있다라는 게 뭐 그 사회 통념상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실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미의 기준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세계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존재할 수 없고 그게 더 우월한 세상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순례자 이 소설을 읽고 그걸 좀 떠올렸어요. 저 그것도 떠올랐어요. 지금 키니님 말씀 듣고 왜 옛날 유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왜 미이라 상태라든지 그런 게 발굴되는데 어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지역에 그 여성이 이제 뼈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가 골절이 됐는데 접합이 된 흔적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쳤을 때 버리고 가지 않고 치료를 해준 흔적이다. 이것이 바로 문명 발달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그거 보고도 되게 감동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과 그 진화라는 것이 그죠? 상승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상승이 발전 방향이 아니고 결국에 다양함이 발전 방향이다라는 게 저는 그 강의에서 되게 좋았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해야 되나? 그 단편마다 단순히 하나의 흐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좋았거든요. 이 소설집이 예를 들면은 그 마지막에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이런 거 보면은 40대의 이모가 우주 비행사로 선정이 되니까 온갖 혐오와 차별과 이런 게 막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좀 뻔한 얘기야. 이것도 뭐 좀 흔히 쓸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뤄서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책에서 동시에 찬양도 아주 많았다라는 부분을 짚어준 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어린 소녀들한테 영웅이었고 맞아요. 한쪽에서는 과대평가되고 한쪽에서는 과소평가되었다. 과대 대표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그 내용상으로는 아까 키니님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는 조금 평평한 느낌들이 다 예상 가능한?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소재 더하기 어떤 문제의식을 집어넣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여겨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리고 전 생각을 해봤는데 SF를 제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저는 SF를 볼 때 문학적인 접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F를 저는 정세랑 작가나 배명훈 작가나 김추엽 작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꾸준히 그 정도는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순수 문학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거는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좋고 그렇게 내 시야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서인데 이 SF는 아예 뇌의 다른 부분을 쓰는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전문적인 과학서적이나 이런 걸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이걸 제가 어떻게 읽겠어요. 네. 근데 SF는 이렇게 조금씩 건드리는 느낌? 조금씩? 근데 그게 재미가 있고 비록 이 김추엽 소설집도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넘기고 뭐 이런 게 있나 보지 대충 넣어서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그거조차가 저한테는 새로운 즐거운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SF를 읽는 재미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이 책을 사실 예전에 읽고 몇 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저에게도 이제 지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그 분야가 있어서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사실 이거 과학적으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약간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 입에. 우리가 가장 감동받기 쉬운 사람들이야. 맞아. 그래서 특히 감정의 물성 이거는 사실 공감이 잘 안 갔어요. 이런 감정이란 건 이런 게 아닌데?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또 뇌과학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과학에서 얘기하는 감정과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감정은 사실 좀 괴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잘 이입이 안 갔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네, 맞아. 그 보너스로 이 책의 두 번째 수록되어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단편은 그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의 차기작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 맞아. 너무 기대돼요. 저는 어떻게 영화로 나오지 이게? 궁금해요.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럴까? 그제 화면을 떠나서 그 영화 자체가 아름답던데. 김보라 감독님. 이야기도 그걸 그런 어떻게 이야기니까. 영화로 만들지?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궁금하네요. 네.
약간 저는 시선 같은 걸 좀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를 네네네네. 롱테이크로 많이 넣지 않으실까? 이것은 성지가 될 것인가? 몇 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면서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기하 가수가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그 책 구절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검색하다가 이게 진짜요? 뭐야? 그래서 봤는데 엄청 짱팬인데 있더라고요. 정말요? 이거 읽어주세요. 실버 헤어 익스프레스? 맞죠. 아, 그러네요. 네네. 전혀 몰랐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들어보질 않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것 같아요. 있죠. 완전히 그 책 문구예요. 이게 뭐 낭독을 했나?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그쵸. 없다. 이게 아예 책 구절이잖아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예전에 네. 헤어진 내가 이러면 여기 다. 이럴 수가. 그죠? 저 이 노래 이거 낭독인가? 저 이 노래 들어봤는데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이 앨범 자주 듣거든요. 노래예요? 노래네요. 네. 노래고 혁오랑 같이 네, 만든 그렇죠. 노래고. 이럴 수가. 근데 굉장히- 이 문장이 완전히 책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네. 네. 들어봐야겠다. 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새롭게 느껴지겠네요. 네,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세상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제는 샌 주니페로랑 SF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샌 주니페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블랙미러의 시즌 3의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되고 있고요. 원래 그 영국 그 TV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즌 2까지는 영국의 어떤 채널에서 방송이 됐다고 하고요. 그 3부터 시즌 3부터 넷플릭스에서 독점적으로 제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 주니페로는 2016년 시즌 3가 시작됐을 때 이제 나온 에피소드고요. 블랙미러라는 그거 자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스토피아예요. 그래서 절망, 증오, 비극 막 이런 것들이 넘실넘실하는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키니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매우 내용. 네. 매우 내향적인 요르키라는 사람이 아주 외향적인 켈리를 만나는 샌 주니페로라는 해양 휴양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마을은 터커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샌 주니페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사실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사후에 갈 수 있는 곳? 그쵸. 네. 근데 또 살아있어도 갈 수 있잖아요. 체험. 살아있을 때는 체험. 네네네. 비지터, 여행자로. 사후에는 계속 거기 사는 곳. 네네네. 그냥 아름다운 곳이고 저 사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개념을. 어떤 곳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관내분실이랑 비슷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는 결국 끝을 맞이하지만 그 정신, 영혼, 마인드 이런 것은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서 그 샌 주니페로라는 가상의 아까 키님 말씀하신 메타버스겠죠. 그래서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체험, 베타 서비스 같은 식으로 이걸 할지 말지, 사후에 샌 주니페로에 갈지 말지를 경험하려면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자로서 거기를 이제 가고, 거기는 그러면 여행자와 거기서 실제로 사는 이제 육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한 70대, 60대,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활동하는 시기는 뭐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까지 아우르면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냥 복고풍의 러브스토리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하다가 후반에 이제 현실이 나오면서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얘기인데요. 어떠셨나요? 감상을 간단하게. 저는 일단 저 다른 사람보다 넷플릭스에 입문을 되게 늦게 했는데 그때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네. 그래서 보고 사실 저는
이런 반면에 또 근데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시구나. 우리 산도님이 좋아할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블랙미러를 샌주니페로를 통해서 한 편씩 가끔씩 보고 있는데 이 블랙미러 보여주는 세상이 너무 흥미롭고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었을 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정도의 고민만 하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면서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있으면 어떤 분들에게 되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게 그 주인공 요키가 되게 젊은 나이에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혼이 계속 거의 몸에 갇혀 있는데 사실 이 샌주니페로라는 세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네. 4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키라는 인물이 이걸 알고 이제 앞을 다시 보면은 요키가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걷는다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그 바다에 갔을 때도 그 발에 밀려오는 파도를 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처음 해보는 그런 걸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드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이 에피소드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고 정말 아름다운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봤을 때도 이게 참 좋은 얘기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러브스토리인데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키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 처음인 사람 그리고 켈리는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사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에 기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컨텐츠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다시 봤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켈리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딱 하나를 못 해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49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도 잃어보고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어. 하지만 여자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여자의 첫사랑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봤을 때 좋았던 점은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이게 비밀을 알고 앞에서부터 보면 다 사실을 말해요. 네, 몇 시간밖에 안 남았고 뭐 어떻고 나는 뭐 약혼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 결혼을 했고 이런 얘기를 나는 모든 게 다 처음이야. 나는 이런 거 처음 해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좀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떡하지? 네, 진짜. 저는 다른 블랙미러 시리즈는 오히려 되게 재밌게 보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화면이 아름답고 그래 저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저 두 여자의 사랑이 아름답고 아주 좋지도 아주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키니님은요? 저는 사실 좀 다른 내용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시간을 다룬 SF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인간이 그 속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실망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SF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굳이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꼽자면은
그 시대를 넘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과거를 갈 수 있는데 사실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이 같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도님이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지점인가? 라고 약간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뭐 다시 보니까 이게 트릭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옛날 일을 회고하는 느낌으로 줘야 되니까 처음에 켈리라는 인물을 너무 즐기는 여자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켈리의 사정을 알고 보면 이 여자는 사실은 되게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무작정 즐기러 온 사람처럼 처음에 좀 날라리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켈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이렇게 안 갈 것 같다가 가잖아요. 일단 저는 그 영원이라는 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를 저는 선택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 요키가 좋아도 또 그 세계 내에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선택을 사실 모르겠어요. 좀 냉소적으로 본 건지 이 요키라는 여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뭐랄까 너무 큰 선택을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선택을 한다는 게. 저는 반대라면 반대로 앞서 산도님이 다 경험해봤지만 그 여성을 향한 사랑 끌림 이런 거만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못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노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 선택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저는 있었어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선택이란 말이죠. 자기가 막 뱉었잖아요. 자기 딸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평생을 같이 한 남편도 여기를 안 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라졌어. 그래서 나도 사라지는 게 옳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자기를 위한 선택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지탄을 받는 선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그 응원해주고 싶은 선택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제가 벅차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무결하고 완벽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라서 샌 주니페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갈 겁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한번 요키가 언제든 갈 수 있어 라고 잠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진짜 그런 거지 않아요? 무엇이 인간인가? 그래서 저는 샌 주니페로에서 좋았던 게 관내분실에서 좋았던 거랑 비슷한데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사실 계속 하면서 봐서 스토리 자체보다는 그냥 그거를 이 샌 주니페로에서는 그런 이제 영혼 이것도 이제 관내분실이랑 똑같은 세계관인데 그 영혼 뇌를 스캔해서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게 지금의 나랑 똑같다라고 사실 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샌 주니페로에 집중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의문을 계속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사후세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안 믿는데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대.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게 더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까봐 두려워해서 뭐 종교를 가지거나 이런 걸 하는데 자기는 있을까봐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식이 꺼지는 순간에 대한 공포가 엄청 있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 그 의식이 나는 육신이 꺼졌는데 의식이 계속되는 것도 너무 무서워. 그게 더 무서워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세계잖아요. 이 샌 주니페로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를 뇌에 읽었을 때부터 했거든요. 네네네. 되게 중학생 때 그때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 계속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이 뇌만 존재해서 그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를
감각하는 것 때문에 또 뇌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알게 되는 것들, 뭔가 우리가 얻는 어떤 감각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뇌만 존재한다고 그게 그 인간, 우리 육체가 같이 존재하는 인간이랑 같은 사람인가?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저는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있어도. 저도 그게 구동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뇌를 스캔한다고 해서 그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어떤 그 운영? 이런 게 계속될지. 그러니까 정서나 뭐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노년에는 그런 것이 감퇴되겠지만 사실 뇌도 언젠가는 감퇴되는 기간인데 그거를 스캔한다고 해서 지금과 똑같이, 그러니까 마치 젊은 시절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생주니페로는. 근데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내 분실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그 사람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보관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샌주니페로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서 거기에 내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 스캔하는 순간에 고정된 저로 그냥 평생 그쵸?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샌주니페로 안에 또 무슨 뭐 퀘그마이어 뭐 이런 뭐 이렇게 퇴폐 영업소 같은 게 있어서 뭐 거기서 뭐라도 느껴보려고 발악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지루한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 감각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화장실 거울을 깨도 다치지 않는 세계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무미할 것 같은. 역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요키랑 그 여자 켈리가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요키는 젊은 시절에 고정되어 있고 켈리는 모든 걸 다 겪은 노년인데, 그러니까 이 둘이 모습은 둘 다 젊은 여자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영혼의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켈리가 요키를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실제적인 그러게요. 고민이네요. 그렇죠. 네. 나는 이거 다 아는 건데 네. 막 너무 신나. 약간 80살이 20살이랑 사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그쵸. 이쪽으로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리고 자신을 이해 못하는 요키를 견딜 수 있을까? 이해 못할 거잖아요. 못하지.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너뜨렸어. 이거 또 팁 같은 게 있는데 초안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였대요. 그러니까 향수 체험 요법 이거 왜 그 중간에도 나오잖아요. 노인들이 옛날 기억을 뭐 이렇게 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치료하는 요법이다 인 건데 원래는 1980년대 시대에만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성의 커플에 관한 것이었고 엔딩이 비극이었대요. 불행한 결말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번 고치고 해서 지금의 버전 동성 커플에 뭐 여러 가지 확장되고 결말이 샌주니페로인으로 인격성이 부여됨으로써 해피엔딩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주로 좀 부정적인가 봐요. 초안이 이성의 더 재밌어요? 커플의 불행한 결말이 재밌어요. 그거 너무 블랙미러 같은. 그래서 그래서 앞서도 블랙미러 시리즈는 되게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했을 때 이랬어요, 속으로. 진짜?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 그냥 다 그치 뭐 그렇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진짜? 너무 다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럴 법해. 네, 저는 그러고 왔어요. 그렇구나. 네. 돼지랑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랙미러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최근 시리즈부터. 1-1의 그 충격이.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네. 1-1이 엄청나다고. 네, 엄청나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 보셔도 돼요. 그래요?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저 봤거든요. 그래요? 우와. 굳이? 그럼 안 볼게요.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걸 보려고 음. 60일 온 게 아닌데 정말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볼게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안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난 보고 싶지 않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강렬해서 블랙미러는 그 정서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이제 에피소드들을 봐도 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SF 소설과 그리고 SF TV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SF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것부터 할게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과랑 문과를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이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나요? 궁금해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국가에 좀 행사가 있으면 좀 바빠지고 막 그런 저의 직업적인 것도 있어요. 문과 더하기. 그래서 저는 일이야. 일이에요. 그냥 일이에요. 그냥 근데 누리호가 원래 3시 반? 뭐 이때쯤 발사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4시에서 1시간 아무튼 미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막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네, 그리고 이제 막 그거 말고는 감흥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사이버 친구들은 막 엄청 막 감동을 하고 막 그래서 정말 이해 못하겠다 저 감성 그랬었죠. 저는 그냥 일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케이님? 이건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굉장히 그 어릴 때 나사에 들어가는 꿈을 헬스건 다 안 읽었거든요. 아니 코스모스를 어릴 때 읽었다고요? 웬일이야. 다르구나.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물리를 못해서 포기했는데요. 그 길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뭐 과학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세상을 이해하려는 자연을 이해하려는 그 인간이 이제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거기 다가간다는 거에 약간 저는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도 이걸 하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썼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그 한 발 나아간 거 그거에 약간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르죠.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를 것 같았어요. 고생들 하셨겠죠. 고생들 하셨겠죠. 고생하셨겠죠. 근데 누리호가 이렇게 딱 올라갈 때 굳이 따지면 오 이거죠. 오 신기 약간 그거 말고는 진짜 없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과학자들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해서 우주에 나아가고 그것이 그리고 그 스펙트럼에서도 미지의 존재를 만났을 때 자신이 기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뭔가 인류에 기여하고 이런 사명감들이 과학자들에게는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한 발을 내딛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를 인류, 우주 이렇게 크게 좀 감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지점인데요. 결국에 되게 철학이 있어요. 본인의 세상에 대한 철학이 있고 자기의 자기가 미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이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분들은 다 있으신 것 같고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뭐 좋아하는 SF 작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 같이 할까요? 같이 이것들과 뭐 이 책과 아니면 샌주니페로라든지 같이 보면 좋을 것들, 내가 좋아하는 SF 작품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키니님 먼저. 저는 예전에 저희 다른 거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컨택트라는 영화고 그래비티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둘 다 뭐 굉장히 문학적인
SF물이고요. 맞아요. 결국에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둘 다 좋아하는 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컨택트에서 가장 제가 감동한 지점은 실패할 걸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 메시지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비티도 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주와 이제 외계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작품들인데, 그 질문을 저도 항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하게 되는 되게 작품들입니다. 나름 일관적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 감동받는 지점과 네, 맞아요. 고민하는 지점이 아까 문학 쪽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 자체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는 것. 네네. 네, 그 선택. 저는 방금 되게 블랙미러 시리즈를 시즌 5부터 거꾸로 보고 있는데 네네. 5의 레이첼 잭 애슐리 2라는 네. 몇 에피소드가 번째 있어요. 에피소드인가요? 5의 세 세 번째입니다. 번째. 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팝스타 애슐리 오가 있는데, 이 친구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팝스타예요. 되게 발랄하고, 난 항상, 근데 이 친구의 열렬한 소녀 팬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근데 애슐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가 키웠고, 고모랑 살고, 고모가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이 애슐리 오라는 거 만들어서 요만한 인형이에요. 애슐리를 닮으면서 대화가 되고, 여기 애슐리의 평소 이런 게 들어가서 아, 제품이에요? 제품이에요. 그 인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고개 끄덕이 춤도 추고 뭐 대화가 아무튼 되는데 다 긍정적 얘기를 해줘. 이미지 애슐리. 근데 사실 애슐리는 좀 우울한 친구기도 하고 노래도 너무 다 밝고 이제 그런 거고,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알고 보니 고모한테 약간 억압, 착취 이런 게 조금 있었고, 작사 작곡 능력이 되게 좋은데 고모한테 반항을 하다가 고모가 애슐리를 약을 먹여서 네. 이렇게 죽여요? 죽이기 직전 약간 뇌사 상태 같은 걸 만드는데, 네. 이 부분이 약간 SF인데, 거기서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뭘 연결을 해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애슐리가 누워서도 작곡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곡을 막 만들고. 근데 애슐리는 엄청 되게 우울하고 힘든 곡도 썼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애슐리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시 열광하고. 근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애슐리가 애슐리 오 인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까 말한 소녀 팬이 네네네. 애슐리 오를 선물 받았고, 너무 팬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애슐리가 애슐리 오 인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애슐리 오에서 뭔가를 해제를 했더니 애슐리의 본성이 나와서 그 밝은 메시지를 전하던 애슐리 오가 막 갑자기 욕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를 좀 처단하러 가는데 그게 되게 웃겨요. 팬과 애슐리 오의 인형이. 애슐리 오의 인형이. 그래서 진짜 가장 백미는 누워있던 애슐리도 이제 살려서 그 고모가 막 콘서트 같은 데서 막 그런 신곡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애슐리 오 인형이 차벤 앞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은 조수석에 애슐리가 타 있어. 그래서 이게 나라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러는데 하는 말이 이게 나네? 말하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블랙미러 시리즈에 이걸 계기로 좀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는 앞서 말했던 배명훈 작가라고, 이분도 SF만 꾸준히 써오신 분이시고, 배명훈 작가의 타워가 초기작인데 타워가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배명훈 작가의 모든 게 다 재밌는데 타워를 추천합니다. SF를 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게요. 저도 아까 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택트 어라이벌을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지점도 되게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SF라서 가능한 얘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현대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공간이 연결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과거가 이렇게 섞인다는 것이 그 SF라는 장르에서만 가능한 얘기라서 그럴 때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그렇게 지금 나온 이런 작품들이랑 같이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기술의 발전. 그쵸.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떠셨나요? 너무 모르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과생의 색다른 관점, 어릴 때 코스모스를 본 놀라운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조합이 되게 재밌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키님 어떠셨나요? 전 두 분의 감성을 자꾸 깨는 것 같다. 죄송해요. 마음이 들었고. 아니에요. 네, 제가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명감. 그러니까 사명감.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3 우먼 토킹이에요. 아이디가. 그래서 그거 검색해서 오시면 다음 작품이 결정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먼저 이제 보고 오시면 좋잖아요. 저희는 스포일러가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은 미리 받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광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